길 위에서. 도쿄 TM 주식회사 사원 법학사 유가와 가스타로가 12월도 다 끝나가는 어느 날 저녁 5시 무렵 가나스기바시 교의 전찻길을 따라 신바시 쪽으로 어슬렁거리면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저 실례입니다만 유가와 씨 아니신가요? 마침 그가 다리를 절반 정도 건넜을 무렵 그렇게 말하면서 뒤에서 말을 건넨 사람이 있었다. 유가와는 되돌아보았다. 그러자 그곳에 그로서는 전혀 면식이 없는 그러나 풍채가 훌륭한 신사가 한 명 있었고 그는 정중하게 중절모를 벗고 인사를 하면서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네, 제가 유가와인데요. 유가와는 그 타고난 호인물다운 약간 허둥거리는 모습으로 작은 눈을 껌뻑거렸다.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 중역을 대할 때처럼 벌벌 떠는 태도로 말했다. 왜냐하면 그 신사는 정말로 회사 중역 같은 당당한 품격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본 순간 한눈에 그는 길거리에서 말을 거는 무례한 작자라는 느낌은 금세 지워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월급쟁이 근성을 드러낸 것이다. 신사는 해달깃이 달린 스페인견 털처럼 복슬복슬한 검은 라사 외투에 줄무늬 바지를 입고는 상하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를 짚은 피부가 흰 40 정도 되는 뚱뚱한 남자였다. 저 이런 곳에서 갑자기 불러세워서 실례입니다만 저는 실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 친구인 와타나베 법학사의 소개장을 받고 바로 지금 회사로 찾아갔었어요. 신사는 그렇게 말하고 명함 2장을 내밀었다. 유가와는 그것을 받아들고 가로등 불빛 아래 비추어 보았다. 한 장은 틀림없이 그의 친구 와타나베의 명함이다. 명함 위에는 와타나베 필적으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친구 안도 이치로 씨를 소개하네. 위 사람은 소생과 같은 고향 사람으로 소생과는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람임. 자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모 사원의 신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사항이 있다고 하니 면회를 잘 부탁하네. 라고 적혀 있었다. 또 한 장의 명함을 보니까 사립탐정 안도 이치로 사무소 니온바시구 카리가라초 3가 4번지 전화 나니와 5010이라고 적혀 있다. 그럼 당신이 안도 씨라는 말씀이신가요? 유가와는 그곳에 서서 새삼 신사의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다. 사립탐정. 일본에는 드문 이 직업이 도쿄에도 대여섯 군데 탐정사무소가 생긴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탐정을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그래도 일본 사립탐정은 서양보다 풍채가 훌륭한 것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유가와는 영화를 좋아해서 필름으로 서양의 사립탐정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으니까 말이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안도입니다. 그래서 그 명함에 적혀있는 용건에 대해 다행히 당신이 회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막 당신 회사로 찾아가서 면회를 부탁했죠. 어떠세요? 바쁘신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신사는 그의 직업에 어울리는 힘있고 단단한 목소리로 시원시원하게 말했다. 아, 네. 지금 한가하니까요. 난 언제라도 지장이 없습니다. 유가와는 상대가 탐정이라는 말을 듣고 저를 나로 바꾸어서 이야기했다. 내가 아는 것이라면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대답을 할게요. 근데 그 용건이 많이 급한 겁니까? 만약 급한 게 아니라면 내일은 어떨까요? 오늘도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길바닥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니까요. 네, 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뭐 내일부터 회사를 쉬시기도 하고 또 일부러 댁으로 찾아뵐 만한 용건도 아니니까 좀 폐가 되기는 하지만 이 근처를 산책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게다가 당신은 항상 이렇게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신사는 가볍게 웃었다. 그것은 정치가라 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호쾌한 웃음소리였다. 유가와는 명백하게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왜냐하면 그의 주머니에는 조금 전에 막 회사에서 받은 월급과 연말 보너스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돈은 그로서는 적지 않은 액수였기 때문에 남몰래 오늘 밤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제부터 긴자에라도 가서 얼마 전부터 아내가 사달라고 조르던 장갑과 쇼를 사고 하이칼라한 그녀의 얼굴에 어울리는 풍성한 모피를 사고 그리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그녀를 기쁘게 해 주어야지. 방금 전까지 그런 생각을 하며 걷던 중이었다. 그는 이 안도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즐거운 공상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밤 모처럼 맞은 행복에 금이 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남이 산책을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 회사에서부터 따라오다니 아무리 탐정이라도 불쾌한 놈이다. 이 작자는 내 얼굴을 대체 어떻게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다. 게다가 그는 배도 고팠다. 저 어떠세요? 뭐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을 생각이니까 시간을 좀 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개인의 신원에 대해서 자세히 여쭙고 싶거든요. 회사에서 뵙는 것보다 차라리 길거리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러시죠. 어쨌든 저기까지 함께 걸어가시죠. 유가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신사와 나란히 신바시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신사가 하는 말도 일리는 있었고 게다가 내일 탐정 명함을 들고 집으로 찾아오는 것도 귀찮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걷기 시작하자 바로 신사 탐정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100m나 걷는 동안 그는 그렇게 담배만 피울 뿐이었다. 유가와는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다. 저 용건부터 좀 말해 주시죠. 우리 회사의 직원, 그 신원이라고 하시면 대체 누구 말씀인가요? 내가 아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답해 드릴 생각이에요. 물론 당신이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사는 다시 2, 3분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담배를 피웠다. 그게 그러니까 뭐 그 남자가 결혼이라도 해서 신원을 조사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측하신 대로입니다. 나는 인사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근데 대체 누굽니까? 그 남자가. 유가와는 심지어 그 일에 흥미를 느끼는 듯이 호기심을 드러내며 말했다. 글쎄요, 뭐 누구냐라고 물으시면 그렇게 바로 말씀하시면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당신의 신원조사를 부탁받았거든요. 뭐 이런 일은 남한테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 당신한테 직접 털어놓는 편이 빠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당신은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착오가 아닙니다. 이 당신한테 부인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법률상 결혼 수속을 끝내지 않으셨죠? 그리고 조만간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그 수속을 끝내고 싶으신 것도 사실이죠.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내 아내의 친정에서 신원조사를 의뢰받은 것이로군요. 뭐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는지는 제 직업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뭐 당신에게도 아마 집히는 데가 있을 테니까 그 점은 부디 모르는 척 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뭐 그런 일이라면 조금도 상관없어요. 내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나한테 바로 물어보십시오. 간접적으로 조사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나도 기분이 좋을 테니까요. 뭐 당신이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뭐 감사하기까지 하실 거야 있나요? 어쨌건 좀 송구스럽네요. 나는 항상 결혼 신원 조사를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뭐 상대가 상당한 인격이 있고 지위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직접 부딪혀 보는 것이 더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유가와는 기쁜 듯이 찬성했다. 그는 어느새 기분이 좋아졌다.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의 결혼 문제에 적지 않은 동정심도 품고 있어요. 신사는 유가와의 기뻐하는 얼굴을 흘끔 보고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이 부인과 혼인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부인이 친정과 하루라도 빨리 화해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 25살이 되기까지 아직 3, 4년 더 기다려야 되니까요. 일본의 구민법에서는 혼인은 가문과 가문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남자는 30살, 여자는 25살 이전에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인 호주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화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실은 부인보다 당신을 먼저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해서 나도 될 수 있는 한 온 힘을 기울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당신도 그런 줄 아시고 내 질문에 숨김없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아, 네. 그야 물론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부디 어려워 마시고요. 근데 당신은 와타나베 군과 같은 시기에 재학을 했다고 하니까 대학을 졸업한 것은 확실히 1913년이었던 거죠? 우선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저 1913년에 졸업했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자마자 지금의 TM 회사에 곧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졸업하고 바로 지금의 TM 회사에 들어오셨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당신이 전 부인과 결혼하신 것은 그건 언제였나요? 그건 아무래도 회사에 들어가신 때와 같은 시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요. 회사에 들어간 게 9월이었고요. 다음 달, 즉 10월에 결혼했죠. 1913년 10월. 그렇게 말하며 신사는 오른손 손가락으로 세어 보았다. 그러면 딱 만 5년 정도 함께 사신 거네요. 이 전 부인이 티푸스로 돌아가신 것은 1919년 4월이었으니까요. 네. 짧게 대답했지만 유가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남자는 나를 간접적으로는 조사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이것저것 다 알아보았구만. 해서 그는 다시 불쾌한 표정이 되었다. 당신은 전 부인을 몹시 사랑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사랑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번 아내를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 죽은 본인도 물론 미련이 있겠지만 그 미련은 다행히 치유되기 힘든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번 아내가 그것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점에서 보아도 반드시 구마코와 꼭 결혼을 해야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구마코는 지금 아내의 이름이에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저는 구마코와 정식으로 결혼해야 될 의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야 물론이겠지요. 신사는 그의 열띤 어조를 가볍게 흘려보냈다. 나는 전부인 성함도 알고 있어요.
후대꽃이라고 했죠. 그리고 후대꽃이가 여기저기 병이 몹시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티푸스로 돌아가시 전에도 종종 병을 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대단히 놀라운데요. 뭐 역시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무엇이든지 알고 계시는군요. 뭐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신다면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겠는데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황송하군요. 어쨌든 뭐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뭐 너무 나무라지는 마세요. 그리고 그 후대꼬의 병에 대한 말씀인데 그분은 티푸스를 앓기 전에 파라티푸스를 앓은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1917년 가을 10월쯤이었을 거예요. 꽤 심한 파라티푸스로 열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서 당신이 몹시 걱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18년이 되어서 정월에 감기에 걸려서 한 5, 6일 누워 계신 적이 있었죠. 아,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는 또 7월에 한 번, 8월에 두 번, 뭐 여름에는 누구나 걸리기 쉬운 설사를 하셨고요. 그 세 번의 설사 가운데 두 번은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누워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 번은 좀 심해서 하루 이틀 누워 있었죠. 그 후에 가을이 되자 예의 그 유행성 독감이 유행을 해서 후대코 씨는 두 번이나 독감에 걸리셨고요. 즉 10월에 한 번 가볍게 걸렸고 두 번째는 다음 해인 1919년 정월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폐렴이 동반돼서 위독한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폐렴이 겨우 낫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티푸스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말에 틀림은 없겠죠. 네. 유가와는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벌써 신바시를 건너 세모를 맞은 긴자 거리를 걷고 있었다. 당신의 전 부인은 정말이지 불쌍했어요. 돌아가시기 전 반년 정도는 죽을 정도로 큰 병을 두 번이나 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또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위험한 일을 몇 번 당했으니까요. 그 질식 사건이 있었던 것은 언제쯤이었죠? 그런 말을 해도 유가와가 입을 다물고 있자 신사는 혼자서 끄덕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니까 그게 부인의 폐렴이 완전히 다 나아서 2, 3일 안에 병상을 털고 일어나려는 상황에서 병실에 가스 스토브가 잘못되어서 꽤 추웠을 무렵이죠. 그러니까 2월 말쯤의 일입니다. 가스통에 마개가 풀려서 한밤중에 부인이 거의 질식할 뻔한 것이 뭐 다행히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때문에 부인이 병상을 털고 일어난 것이 2, 3일 정도 늦춰진 것이 사실이죠.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지 않나요? 부인이 버스를 타고 신바시에서 스다초로 가시던 도중에 그 자동차가 전차와 충돌을 해서 하마터면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나는 아까부터 당신의 그 탐정 안에 적잖이 탐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 무슨 필요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을 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요. 별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나는 아무래도 탐정벽이 너무 심해서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일까지 조사를 해서 사람을 놀래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스스로도 나쁜 버릇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처럼 그만둘 수가 없네요. 자, 이제 곧 본론에 들어갈 테니까 조금만 더 참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때 부인은 자동차 창문이 깨지는 바람에 유리 파편 때문에 이마에 상처를 입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후데코는 비교적 느긋한 여자라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뭐 다쳤다고는 해도 아주 사소한 찰과상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컨대 당신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습니다. 네? 왜요? 왜라뇨? 부인이 버스를 타신 것은 당신이 전차를 타지 말고 버스를 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그랬나? 나는 그런 세세한 일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네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런 말을 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요, 그래. 확실히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어쨌든 휴대폰은 두 번이나 유행성 독감에 걸린 후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전차를 타는 것이 독감에 걸리기 쉬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이 신문에 나돌던 때였을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전차보다는 버스가 덜 위험하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전차를 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던 겁니다. 설마 후대코가 탄 자동차가 운 나쁘게도 충돌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후대코도 그런 일은 생각 못했고요. 내 충고를 오히려 고마워했을 정도니까요. 물론 후대코 씨는 당신의 친절을 고마워했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동차 사고만은 당신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 당신은 부인의 병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것은 필시 그랬을 거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역시 당신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설명을 해드리죠. 당신은 지금 설마 그 자동차가 충돌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부인이 자동차를 타신 것은 그날 하루만이 아닙니다. 그때 부인은 큰 병을 앓고 난 후인데 아직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하루 걸러 한 번씩 시바구치 자택에서 만세이바시 병원까지 다녔어요. 그것도 한 달 정도 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동안은 항상 버스를 타셨고요. 충돌 사고가 있었던 것은 결국 그 기간의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때는 버스가 운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충돌 사고가 종종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충돌하지는 않을까 하고 꽤 걱정을 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짚어두겠습니다만 당신은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을 그렇게 자주 버스를 타게 한다는 것은 적어도 당신답지 않은 부주의한 처사 아닙니까? 하루 걸러 한 달 동안 그 버스로 왕복을 한다면 그 사람은 30번이나 충돌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니까요. 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당신도 나 못지않게 예민하군요. 과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그때 일이 점점 더 생각이 납니다만 나도 그때 그런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동차가 충돌할 위험과 전차에서 독감에 전염될 위험 중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 그리고 또 만약 위험 가능성 면에서 양쪽이 똑같다면 어느 쪽이 생명에 더 위험할까? 그 문제를 생각을 해보고 결국 버스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30번 왕복을 한다고 치고 만약 전차를 타면 그 30대에 모두 반드시 독감 세균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유행 절정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지당했고요. 이미 세균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전염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근데 자동차 사고는 이건 완전히 우연의 재앙입니다. 물론 어느 자동차나 충돌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처음부터 재앙의 원인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저는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되겠네요. 후대코는요 2번씩이나 유행성 독감에 걸렸어요. 그것은 그녀가 보통 사람들보다
그것에 걸리기 쉬운 체질을 갖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니까 전차를 타면 그녀는 많은 승객 중에서도 위험에 노출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이 느끼는 위험은 평등하죠. 뿐만 아니라 나는 위험의 정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녀가 만약 세 번째 유행성 독감에 걸린다면 반드시 또 폐렴에 걸리기 쉬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게다가 그녀는 병을 앓은 후 쇠약해진 상태로 아직 충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서 나의 그런 염려는 기우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충돌은 충돌한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지간히 재수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다칠 일도 없고 크게 다쳐서 목숨까지 잃는 일은 좀처럼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의 생각은 역시 틀리지 않았고요. 자, 보세요. 후대꼬가 30번 왕복하는 동안 충돌 사건은 딱 한 번 있었어요. 겨우 찰과상으로 끝났고요. 역시 그냥 단순하게 듣고 있으면 당신의 그 말씀은 그럴듯합니다. 어디에도 파고들 틈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 중에 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그 전차와 자동차의 위험 발생 그 확률 문제 말입니다. 자동차가 전차보다 위험 확률이 적다. 또 위험성이 있어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 그리고 승객이 평등하게 그 위험성에 노출된다. 이것이 당신의 의견이죠. 적어도 당신 부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타도 전차와 마찬가지로 위험에 노출되도록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다른 승객들과 평등하게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즉, 자동차가 충돌했을 경우에 당신 부인은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또 아마 누구보다도 중한 부상을 입을 운명에 놓여 있었거든요. 당신은요,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납득이 전혀 안 되는데요. 납득이 안 된다고요? 아무래도 이상하군요. 하지만 당신은 그때 후대꼬 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버스에 탈 때는 가급적이면 항상 제일 앞쪽에 타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안전이란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아니요. 잠깐만 더 기다리세요. 이 당신의 안전이란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었겠죠. 자동차 안에도 역시 독감 세균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이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바람의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논리겠죠. 그러면 버스도 전차만큼 사람들로 혼잡스럽지 않다고는 해도 독감 전염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당신은 아까 그 사실을 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논리에 덧붙여서 버스는 앞쪽에 타는 것이 진동이 적다. 부인은 병 후로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몸을 진동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당신은 부인에게 앞쪽에 타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권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엄하게 명령을 하셨겠지요. 부인은 너무나 착한 분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친절을 무시하면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될 수 있는 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마음먹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씀은 착착 실행되고 있었죠. 그렇죠? 이 당신은 버스의 경우에 독감이 전염될 위험을 처음에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고 했죠.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실로 앞쪽에 앉게 하셨고요. 자, 여기에 한 가지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순은 처음 계산에 넣은 충돌 위험성이 그때가 되면 완전히 등한시된다는 거예요. 버스 가장 앞에 탄다? 이것은 충돌할 경우를 생각하면
그만큼 위험한 것은 없을 겁니다. 맨 앞에 탄 사람은 그 위험에 대해서 선택된 단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다친 것은 부인뿐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런 사소한 충돌로 다른 손님은 무사했는데 부인만 찰과상을 입으셨죠. 만약 그게 더 심한 충돌이었다면 다른 손님들이 찰과상을 입고 부인만 중상을 입게 되었겠죠. 더 심한 경우에는 다른 손님들이 중상을 입을 때 부인만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겁니다. 충돌이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 일어난 경우에 부상을 입는다는 것은 부인의 경우에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두 사람은 교바실을 건넜다. 하지만 신사도 유가와도 자기들이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지 까맣게 잊은 듯이 한 사람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이며 똑바로 걸어갔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일정한 우연의 위험 속에 부인을 더 밀어 넣었고, 그리고 그 우연의 범위 내에 필연적 위험 속에 부인을 더 밀어 넣은 거죠. 그것은 단순히 우연에 의해 일어난 위험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전차보다 버스가 더 안전한지 어떤지 알 수 없게 되니까요. 첫째로, 그 당시 부인은 두 번째 유행성 독감이 나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따라서 그 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 부인께는 전혀 위험성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선택된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은 안전한 쪽으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폐렴에 걸린 사람이 다시 폐렴에 걸리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면역성이라는 것도 나는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10월에 한번 걸리고 또 정월에 걸렸었잖아요. 그리고 면역성이라는 것도 믿을 만한 게 못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월과 정월 사이에는 2달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부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기침도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병이 옮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병을 옮기는 쪽이었죠. 그리고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충돌 위험성이라는 것도 이미 충돌 그 자체가 몹시 위험한 경우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의 필연이라고 해봤자 지극히 너무나 드문 일이 아닐까요? 우연 중의 필연과 단순한 필연은 역시 의미가 다릅니다. 하물며 그 필연이라는 것이 반드시 다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일이지 반드시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연히 심한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겠죠. 하지만 그런 논리적인 유의를 해도 별 소용없지 않습니까? 논리적 유희. 네, 나는 그걸 좋아합니다. 이 우쭐거리다가 그만 너무 깊이 들어갔네요. 자, 실례했습니다. 이제 곧 본론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의 논리적 유희를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도 나를 비웃고 계시지만 실은 상당히 논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 방면에서는 어쩌면 내 선배일지도 모를 정도니까 흥미가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연과 필연을 잘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한 개인의 심리와 결부를 시켜보면 거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이 논리가 이미 단순한 논리가 아니게 된다는 사실, 당신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글쎄요. 상당히 어려워졌는데요.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요컨대 범죄의 심리라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자 합니다. 죽인다는 말이 온당하지 않다면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가급적 많은 위험에 노출을 시킵니다. 그 경우에 그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상대를 그곳으로 몰래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우연한 위험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우연 중에 얼핏 보기에는 눈에 띄지 않는 어떤 필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안성맞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인을 버스에 타게 한 것은 우연히 그런 경우와 외견상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외견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해요. 물론 당신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신도 그런 사람의 심리가 이해는 되시죠? 당신은 직업상 묘한 생각을 하시는군요. 외형상 일치하는지 어떤지 당신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겨우 한 달 동안 자동차로 30회 왕복하게 하는 것만으로 그동안 사람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뭐 바보 아니면 미치광이겠죠. 믿을 수 없는 그런 우연을 믿는 작자도 없을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 30번 자동차를 태우기만 했다면 그 우연이 명중할 기회는 적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우연을 수없이 겹치게 한다면 결국 명중률이 몇 배나 더 증가하게 되겠죠. 무수하게 많은 우연한 위험이 몰려와서 하나의 초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을 끌어다 놓는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이 처하게 될 위험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말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고 그가 그 아내를 죽이고자, 즉 죽음에 이르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요. 심장이 약하다는 그 사실 속에는 이미 우연한 위험의 씨앗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위험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심장이 나빠질 조건을 그녀에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남자는 아내에게 음주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술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전에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라고 권한다. 그 한 잔을 점점 늘려서 식후에는 반드시 마시게 한다. 그렇게 해서 차츰 알코올 맛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원래 술을 즐기는 성향이 아니라서 남편이 원하는 만큼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2의 수단으로 담배를 권하는 겁니다. 여자도 이 정도의 즐거움은 알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향기 좋은 외국산 담배를 사다가 그녀에게 피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략은 보기 좋게 성공을 해서 한 달 정도 지나자 그녀는 정말로 흡연가가 되었죠. 이제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기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니까 매일 아침 거르지 말고 냉수욕을 해라 하고 그 남자는 친절하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남편을 신뢰하는 아내는 곧 그대로 실행을 했죠.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자기의 심장이 나빠지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남편의 계획이 충분히 수행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녀의 심장을 그렇게 나빠지게 해놓고 이번에는 그 심장에 타격을 주는 겁니다. 즉, 될 수 있으면 고열을 내는 병, 즉 티푸스라든가 폐렴에 걸리기 쉬운 상태에 그녀를 두는 겁니다. 그 남자가 처음에 선택한 것은 티푸스였죠. 그는 그럴 목적으로 티푸스균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아내한테 자꾸 먹였고요. 미국인은 식사 때 냉수를 마신다. 물을 베스트 드링크라고 해서 자주 먹는다.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냉수를 마시게 하거나 회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생굴과 우무에 티푸스균이 많은 것을 알고 그것을 먹게 했죠. 물론
아내에게 권하기 위해서는 남편 자신도 그렇게 해야 했지만 남편은 이전에 티푸스를 앓은 적이 있기 때문에 면역이 생겨 있었죠. 남편의 그런 계획은 그가 희망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70%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티푸스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파라티푸스에 걸렸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이나 고열에 시달렸고요. 하지만 파라티푸스의 사망률은 10% 내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심장이 약한 아내는 살아남았습니다. 남편은 70% 정도 성공의 기세를 몰아 그 후에도 여전히 날건 먹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여름이 되면 자주 설사를 했지요. 남편은 그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만 얄궂게도 그가 바라는 티푸스에는 좀처럼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남편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재작년 가을부터 그 다음에 즉 작년 겨울에 걸쳐서 악성 독감이 유행한 겁니다. 남편은 그 시기에 어떻게든 그녀가 독감에 걸리게 하려고 계략을 짰어요. 드디어 10월에 그녀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왜 걸렸냐 하면 그녀는 당시 목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독감 예방 양치질을 하라고 하면서 일부러 농도가 진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계속 그녀에게 양치질을 시켰죠. 그것 때문에 그녀는 인후 카타르에 걸렸어요. 뿐만 아니라 마침 그때 친척 아주머니가 독감에 걸렸는데 남편은 그녀로 하여금 제3 병문안을 가게 했습니다. 그녀는 5번째 병문안을 갔다가 돌아와서는 바로 열이 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다행히 그때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정월이 되어서 이번에는 더 중해져서 결국은 폐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탐정은 좀 이상한 짓을 했다. 가지고 있던 권련초 젤을 탁탁 터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는 유가와의 손목 주변을 2~3번 쿡쿡 찌르는 것이었다. 무엇인가 무언중에 주의를 촉구라도 하는 듯이. 그리고 마침 두 사람은 니온밭이 바로 앞에 와 있었는데 탐정은 무라이 은행 앞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 중앙우체국 방향으로 걸어갔다. 물론 유가와도 그를 따라가야만 했다. 이 2번째 독감에도 역시 남편의 책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의 친정아이가 심한 독감에 걸려서 간다의 에이스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남편은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아내한테 그 아이를 간병하게 했어요. 그것은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번 감기는 전염성이 강해서 아무나 간병하게 할 수는 없다. 내 아내는 얼마 전에 독감을 앓았기 때문에 면역이 되어 있으니까 간병인으로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내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간병하는 동안에 다시 독감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아내 폐렴은 상당히 중태였고요. 몇 번이나 위험한 고비를 넘겼죠. 이번에야말로 남편의 계략이 그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남편은 여자의 머리맡에서 그녀가 남편의 부주의로 이런 큰 병에 걸린 것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디까지나 생전의 애정을 감사하면서 조용히 죽어가는 듯 보였죠. 근데 조만간 곧 죽을 것 같은 상태를 보이더니 이번에도 아내는 또다시 살아났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보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남편은 또다시 궁리를 했지요. 이건 병만으로는 안 된다. 병 말고 다른 재난을 당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우선 아내 병실에 있는 가스 스토브를 이용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상태가 상당히 좋아져서 이제 간호사도 옆에 없었습니다만 아직 일주일 정도는 남편과 다른 방에서 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느 날 우연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죠. 아내가 밤에 잠을 잘 때는 불이 날 것을 염려해서 가스 스토브를 끄고 잔다는 사실. 가스 스토브 마개는 병실에서 복도로 나오는 문지방 옆에 있다는 사실. 아내는 밤중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있고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문지방 옆을 지난다는 사실. 문지방 옆을 지날 때 아내는 긴 잠옷자락을 질질 끌며 걷기 때문에 그 옷자락이 5번에 3번 정도는 반드시 가스 마개에 닿는다는 사실. 만약 가스 마개가 조금만 더 헐거워진다면 옷자락이 닿을 경우 그것이 열릴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 병실은 일본식 방이지만 방풍이 잘 되어 있어서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 우연히도 거기에는 그런 정도의 위험의 씨앗이 준비되어 있었죠. 이에 그 남편은 그 우연을 필연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약간의 수고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스 마개를 좀 더 헐겁게 해두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몰래 그 마개에 기름을 쳐서 그곳을 미끄럽게 해두었죠. 이런 그의 행동은 지극히 비밀리에 이루어졌겠지만 불행히도 그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본 건 누구냐고요? 그 당시 그의 집에서 일하던 식모였지요. 식모는 아내가 시집 올 때 아내 친정에서 따라온 사람인데 아내한테 몹시 충성스럽고 똘똘한 여자였습니다. 뭐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만 말이죠. 탐정과 유가와는 중앙우체국 앞에서 가부토바시교를 건너 요로이바시교를 건넜다. 두 사람은 어느새 스이텐구마의 전차로를 걷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남편은 70% 정도 성공을 하고 나머지 30%는 실패했습니다. 아내는 위험하게도 가스에 질식해 가고 있었습니다만 큰일이 나기 전에 잠을 깨서 한밤중에 야단이 났어요. 가스가 어떻게 새었는지 원인은 한동안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아내 본인의 부주의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선택한 것이 바로 버스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내가 병원에 다니는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는 가능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자동차 역시 실패로 끝나자 더 새로운 기회를 잡았어요. 그에게 그 기회를 준 것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아내 병후 요양을 위해서 거처를 옮길 것을 권했죠. 어딘가 공기 좋은 곳으로 한 달 정도 가 있으라고요.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계속 병만 앓고 있었으니까 한두 달 거처를 옮기기보다는 차라리 집안 전체가 공기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자.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오모리 근처로 이사하는 게 어떠냐? 그곳이라면 바다도 가깝고 회사에 다니기도 편하니까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 의견에 아내는 바로 찬성을 했죠. 뭐 당신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모리는 식수가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런 탓인지 전염병이 끊기질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티푸스가 말입니다. 즉, 그 남편은 재난이 소용없었기 때문에 다시 병을 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모리에 이사를 하고 나서는 더 한층 맹렬하게 생수나 날 것을 아내에게 주었죠. 그리고 여전히 냉수욕도 하도록 장려했고 흡연도 권했고요. 그는 마당을 손질하며 수목을 많이 심고 연못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고 또 화장실 위치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그것을 서양으로 바꿨죠. 그것이 바로 집안에 파리와 모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수단이었던 겁니다. 아직 더 있어요. 그의 지인 중에 티푸스 환자가 생기면 그는 자신은 면역이 있다고 하면서 자주 그곳으로 병문안을 가고 가끔씩은 아내도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끈질기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테지만 그 계략은 의외로 빨리 이사를 하고 나서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이번에야말로 100% 효과를 낸 겁니다. 그가 어느 날 티푸스에 걸린 친구 병문안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어떤 음험한 수단을 강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그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죽은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경우 외형만은 완전히 들어맞지 않습니까? 네, 그야 외형만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외형만은 이겠지요. 당신은 전 부인을 사랑하셨지요? 어쨌든 외형만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당신은 2, 3년 전부터 전 부인 모르게 지금의 부인을 사랑했죠. 외형상으로 사랑을 했죠.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사실에 이 사실이 더해진다면 앞의 경우가 당신에게 들어맞는 정도는 단순히 외형만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스위텐고 전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인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골목길 왼쪽에 사립탐정이라고 쓴 간판을 내건 사무실 같은 건물이 보였다. 유리문이 끼워진 2층에도 아래층에도 등불이 환히 빛나고 있었다. 그 앞까지 왔을 때 탐정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자, 이제 안 되시겠죠? 이제 숨기셔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아까부터 떨고 계시더군요. 전 부인의 아버님이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이리로 들어오세요. 그는 갑자기 유가와의 손목을 잡고 어깨로 탕 문을 열며 밝은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전등에 비친 유가와의 얼굴은 새파랗다. 그는 상심한 듯이 휘청휘청 비틀거리며 그곳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